정치 알바? 정치 알바. 정치 알바. 정 알바면 안 돼요? 안 돼요. 정치 알바. 시작부터 태클을. 자, 이게 사실은 우리 방송이 멤버 구성은 진짜 나타났다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좀 기대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방송 말고 그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도 아마 따로 제작이 되겠죠? 그렇게 보는데 돈을 안 준답니다. 빨리 더 줘요. 빨리 방송 좀 만들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자유롭게 또 경쟁의식을 가지면서 재밌게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를 저와 함께 진행하실 두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로 임기 5일 남겨뒀습니다. 나흘입니까? 네. 정치 D-4. D-4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철수인 정청래입니다. 네. 완벽 철수. 철수란 말 쓰지 마요. 철수를 마쳤습니다. 의원회관 뺐고요. 네. 방 뺐고. 뺐습니까? 네. 지역 후원회 사무실 방 뺐습니다. 느낌이 완벽 철수. 근데 뭐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니까. 이것도 두 번 떨어져 보니까 네. 이제 노하우를 알게 됐어요. 네. 철수의 노하우. 네. 방 뺄 때 어떤 느낌 어땠어요? 느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 좋진 않았겠지. 저 방금 여러분들은 잘 못 들으셨겠지만 정청래 의원을 소개했더니 우리와 같은 함성이 밖에서 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눈이 멀고 네. 귀가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안 들려요. 봉화마을 가서 엄청난 한 대를 받으셨다면서요. 말도 못했어. 또 한번. 말도 못해서 거짓 이제 좀 못했어. 들립니다. 봉화마을 어땠어요? 봉화마을에 갔는데 제가 대선 나간 건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7년 전에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아프게 작별했잖아요. 근데 정청래도 너무 아프게 국회의원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힘내라.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그 뜻을 충분히 알겠고. 근데 앞으로 좀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네. 사진을 찍는 거 아니면 좋아요. 네. 근데 동시에 한 10명이 찍으니까 어떤 카메라를 봐야 될지 모르는데 자꾸 빈자를 줘요. 이거 보라니까요? 저거라니까요? 빨간 거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랑질이야 또. 괴로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줄을 서서 좀,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발 좀 밀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미는 건 대처가 가능한데 뒤에서 막 밀어요. 그런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공천 탈락의 아픔을 좀 씻어냈습니까? 그 순간 공천을 탈락한지를 잠시 까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버스를 타자 다시 생각났어. 다시 생각났어요. 현실이구나 이게. 다 보니까 다 당선자가 다 국회의원이야. 나만 낙선이야. 이야. 낙서는 뭐 해보지도 못했는데 낙서. 근데 사저에서 버스까지 가는데 한 200m? 150m 됐나? 근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걷질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네. 당직자들이 와서 아주 그냥 애를 썼어요. 또 한 부대 진행자입니다. 국민 고모, 국민 이모로 등극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선인 신분이지만 나흘 뒤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실. 자, 손혜원 당선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요새 네. 뭐 그냥 말썽의 아이콘이야. 왜 말썽의 아이콘이에요? 뭐 자꾸 얘기 구설수 만든다고.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래도 얘기해야죠. 네. 제가 5.18 때, 음. 그리고 봉화마을, 두 번을 이제 당선자들하고 갔어요. 주로 이제 저는 초선 당선자들하고 놉니다. 여러 가지 것을 제가 궁금해서 저도 이제 막 물어봐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징계를 받게 될 것 같으냐. 100%야, 손혜원. 손혜원? 두고 봅시다. 그 기대대로 징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좀 두고 보고. 손혜원 당선인도 봉화마을 가셨죠? 갔죠. 듣자 하니 정청래 못지않게 한호를 받았다 그러던데. 뭐 40분까지는 안 걸렸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구나. 우리 아니 지지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또 제가 또 그분들 편을 많이 드니까 이제 그분들이 많이 환호해 주셔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청래 의원에는 못 미치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그때 수치로 계량했어요. 저는 정치를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손혜원은 아직 1년이 안 돼. 예. 이야, 근데 이 열광의 정도가 정청래의 95% 정도야. 그러면 몇 개월 있으면 나를 능가한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건 정말 잘못 인수인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스폰지야. 네.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봉화마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송하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친노에 대한 정의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새롭게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분들한테 반응이 있었는데 어떤 심정으로 그걸 쓰셨습니까? 저는 그 친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피하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그 죄입니까? 그리고 제가 문 대표님 계실 때 같이 이제 몇 개월을 일을 같이 했잖아요. 비서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근데 문 대표님이 너무 좀 예의가 바르시고 그런 분이라서 점잖으신 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밀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영입 인재들이 대거 전부 지역구에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원수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네. 게다가 사람들이 친노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친문으로서 부대가 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랑 같이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노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것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서 고쳐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노는 별게 아니에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것만 떠올리면 그냥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친노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딱 느낌이 들은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친노라고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 당이 우리가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은 이제 다수당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이 친노라는 그룹들이 갖고 있는 힘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이래서 사람들이 이 친노를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또 두려웠어요, 저는. 근데 이것이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이잖아요. 이게 뭐 파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이라는 게? 자기들 그룹이 목표를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노의 정의를 다시 내려서 이제 아직 이제 중간밖에 안 됐고 이제 계속 할 건데요. 한 단계 저는 이분들한테 좀 자존감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친노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생각입니다. 저는 친노 아니잖아요. 그 혹시 읽어보셨어요? 손 위원장이 쓴 글? 읽어봤고요. 네. 그래서 저도 5월 23일 7주년을 맞이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자꾸 친노 프레임을 걸고 마치 친노를 하면 잘못인 것처럼 그리고 친노는 왠지 나쁜 사람들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거기에 제가 천착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내린 간단한 결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노가 두렵다. 친노가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그래서 무서움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은 결론적인 것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고도의 이건 대선 전략이다. 친노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인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좀 길게 썼는데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불인정이에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봤을 때 김무성 대표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노무현 일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직접 워딩도 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 인정하는 것이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거 심지어 기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탄핵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결론처럼 얘기한 거지만 친노가 너무 무서운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대선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친노에 대한 부정적인 딱지를 계속 이렇게 입히는 거고 그리고 친노 계파의 수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계파의 수장으로 자꾸 이제 전락시키는
저는 그런 의도가 치밀하게 지금 계산되어서 나오고 있는 공격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자들은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정청래 의원이 노사모 활동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고, 네. 배신했고, 이제 와서는 다시 기회주의적 성격으로 친노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변명이라든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팩트부터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공격해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나는 이원과 탈당이 없어요. 탈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라고 공격을 해요. 근데 합당을 할 때 그냥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게 또 하나가 팩트가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했던 발언, 뭐 상임위 속기록까지 모든 걸 다 뒤져서, 모든 언론 뒤져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친노라는 개념을 저는 그 용어 자체를 제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그러면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서 열린우리당을 했거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하고 있으면 다 친노지. 거기에 왜 이 편가르기에 자꾸 악용되냐. 이런 차원에서 친노라는 개념 자체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거 있죠.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장관이나 아니면 뭐 다른 관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행태는 제가 비판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부풀려서 확대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분열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재밌는 게요. 친노 딱지를 붙여요. 그리고 나쁜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손혜원 이제 의원님 어느 계보로 분류돼 있어요. 이걸 다 분류해서 네네네. 다 틀렸더라고, 근데. 다 틀리고 중복되고 네. 언론사마다 안 맞아, 달라요. 앞뒤가. 네. 네. 그런데 제가 2004년도 국회의원 됐을 때는 친노 직계로 분류됐어요. 네. 난 친노 직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다가 비노로 분류가 돼요. 네. 그러다 또 반노로 분류돼요. 요즘 또 친노로 분류돼요. 요즘은 또 친노. 요즘은 또 원조 친노격인, 또 친노의 대표격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언론의 편가르기에 우리가 부한해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노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누가 쓴 말이에요? 그거는 2002년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쓰여진 용어죠. 그때도 지금같이 이렇게 폄하하려고 쓴 말이었나?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결집되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너에서 나왔어요. 네, 그것은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랬을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것은 5월달 아닙니까? 5월은 노무현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얘기를 또 하나는 했고, 예. 두려움의 근거가 있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제가 다른 파케에서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 핵심 중에 핵심한테 제가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광화문에 탄핵 그 반대 촛불 시위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두려움으로 된 거예요. 촛불 확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한번 됐다가 노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마포 을이거든요. 분향소를 설치했어요.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저하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절하고 했던 사람 명단을 적고 간 것만 8,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사람이 서명한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00만 추모 물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때 친노가였든 친노가 아니었든 그냥 언론에서는 친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곱하기 3 한번 해보세요. 1인당 가족. 친노가 뭉치면 자기들은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친노를 흠집내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 또 자꾸 그런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친노를 두려워하는 지금 핵심 본질이 있어요. 네. 내가 아직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은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 그 중심에 있는 문재인 때문에 그래요.
친노를 두려워하는 핵심은 문재인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대선 중심에서. 유력 주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친노들이 결집을 해서 문재인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변치 않고 보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두려움의 핵심이에요. 네. 무슨 얘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손혜원은 아닐까? 아, 이러지 마. 인사말만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하여튼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봉화말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두 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황 아직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전히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당선자 모임들 이런 것들도 많고요. 초선들이라고 또 부르는 데도 많고 오늘도 서울 시당 모임이 있었어요. 교육감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우리 여기 지역 사무실 우리 정천 의원이 저를 떼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제가 후원 회장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후원회 이제 사무실이 이제 곧 문을 열어요. 이제 이사했고 그리고 이제 방도 또 저 정천 의원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317호. 방까지 317호.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 방. 그렇잖아요. 방 비웠다 그러는데 그 홍보실이 307호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가깝고 왔다 갔다 맨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317호 콜 그냥 경치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자리도 아니야. 거기 이제 경비원들 보여요. 문 열고 보면. 근데 나는 거기서 뭐 밖에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데나 주면 어때요? 제가 기운을 바꾸면 되지. 자, 정원님은 뭐 소년님도 이제 가시겠지만 이번 주말에 어디 귀중한 데를 방문하신다고. 저는 이제 공식적인 의정 활동이 하나 남아있죠. 28일 새벽 3시 반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버스 한 대가, 동거차도로,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29일 날, 팽목항에 나와서, 행사하고, 네. 우리 이 작가하고, 하고, 올라오는 와중에 임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임기 마지막 날 팽목항에서 보내겠다는 생각한 이유. 지난번 제가 또 여러 번 떨어져 봤잖아요. 네. 지난번에 임기 마지막 날은 10시에 우리 마포 지역구 유권자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4년 동안 의정 활동 해고하면서 11시 59분 59초에 진짜 배지를 뗐어요, 제가. 차고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물 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청래가 국회의원 안 돼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픈 현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 역시 세월호다. 그래서 세월호 현장을 마지막 의정 활동으로 제가 선택했죠. 자, 그러면 정 의원님은 임기 마지막을 세월호에서 보내는 거고, 네. 손 의원님은 임기 시작을 세월호에서 보내는 거지 네. 않습니까? 또 그렇게 판단한, 거기서 초선 의원들 보고 다 같이 갑시다 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잊지 않겠다 4년 동안 그 생각이었어요. 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갑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박주민 의원실에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버스 2대를 총무에서 이제 당에서 해줬는데 오늘 200만 원 더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달래요. 한 500만 원 들어간대요. 그게 그럼 우리도 좀 지원 좀 해주면 안 되나? 할게요. 네. 반 백씩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의원님들 각출해서 가기로 했었죠. 각출인데 카톡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당 뭐 20만 원씩 이렇게 내라는데 아니 초선 의원들이 하루 종일 그거 내려가서 하는데 돈까지 내야 되나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제가 당에서 저희도 해외 거둬서 가요. 그러니까요. 거긴 당연히 그래야지 일반 유권자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리고 또 일을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 자꾸. 그래서 뭐 가수도 가고 그런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총대를 맸죠. 그랬더니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서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만 해도 한 200만 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해서 200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징조예요. 예. 총대를 매본 사람만이 총대를 맬 수 그렇죠. 있어요. 그게 지금 초장부터 총대를 지금 몇 번째 메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맬 것 같아. 4년 내내 계속 총대를 맬 것 할 수 같아요. 없지 뭐. 그건 뭐 기쁨이죠. 남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당에 좀 더 있었던 사람으로서. 초선 의원들 네. 대부분 참석하시는 거죠.
25번 정도 가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반 정도 하네.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도 세월을 잃지 않겠다. 네네네네. 이런 의미로. 의미 있잖아요. 네. 전날 가는 게. 네. 이거 혹시 우리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참여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날 당 29일 날 네네네네. 당일 팽목항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뭐 여기 연락 박주민 의원실에 하시면 그 가는 버스에 아마 일정 금액을 내면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이실 것 같아요. 저도 28일 새벽 3시 반에 국회 앞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에요, 사실은. 그치. 1박 2일 꽉 차 있고 또 돈도 많이 내야 돼. 12만 원인가 13만 원 내야 되는데 그치, 뭐니까. 몇 석이 비어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가기를 원하는 분은 제 알콩달콩이나 네. 그 안내를 보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 여행을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녀봐서 아는데 그 45인승 버스에 다시 45명 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45인승 버스는 한 35에서 40명 사이로 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꽉 차면 미안해. 힘들어. 그리고 정 의원님은 맨 앞자리에 옆자리 비우고 앉으세요. 앉아서 잘 주무시니까 거기 앉아서 맨날 이러고 하고 앉아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꽉 채우면 진짜 힘들어요. 네, 벨트 알겠습니다. 꼭 매시고. 네. 그날 다 같이 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우리 방송은 1부, 2부로 나눕니다. 정치가 1교시, 정치가 2교시 이렇게 나눠서 알차게 진행할 테니까 계속해서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광고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광고가 붙었습니다. 대단한 방송이에요. 앞으로 더 붙을 거야. 그럼요. 자, 그래서 뭔 광고예요? 이 광고를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나타났다는 정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받지 않았고요. 또 정당에서 제작비 또 나왔기 때문에 따로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는 광고 붙여야지. 광고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스텝도 월급도 주고 하는 정치 알바야. 알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광고 너무나 감사한 우리 광고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뭐 들었었겠는데 킴스팜이라고 친환경 저탄소 GAP 인증을 받은 킴스팜 농가에서 직접 생산 가공해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배, 단감, 대봉감 등 다 이거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가공까지 직접 이 농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주스 100% 배로만 만든 배주스, 또 감주스, 단감주스죠. 뭐 이런 것들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화학 첨가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락하셔가지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소개는 여기까지. 달랑 하나요? 2부에 한 개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다. 그때 2부에서는 또 2부. 자, 여러분들 이 광고처럼 나도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알바 @gmail.com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귀찮다 하신 분이면 그냥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광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gmail G가 아니군요. JEONG 정치알바 gmail.com. 광고를 지속적으로 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특전을 드려야 돼요. 특전. 네. 정청래 무료 1일 사용권. 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 이제 내가 진짜 괜찮은 지금 또 특혜를 드릴게요. 네. 제가 브랜드랑 디자인 컨설팅 좀 해드릴게요. 네. 무료로. 진짜로? 이건 진짜 공짜로. 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컨설팅. 컨설팅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제가 배농장 이름하고 패키지 해갖고 정말 굉장히 대박 난 데도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방금 소개했던 킴스팜은 EJ의 원래 광고주인데 EJ 광고에서 좀 많은 혜택을 받으셨답니다. 많은 제품을 팔아서 이 작가가 하면 당연히 또 여기 광고 내야지 이렇게 내셨습니다. 킴스팜.net이나 광고는 몇 개까지 받아요? 많은 말수 좋습니다. 한 4-5개 정도? 더 많아도 돼. 10개는 안 돼? 에이, 왜 그래? 너무 많아. 그럼 너무 광고 영업은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별걸 다 하시려고 그래. kimspam.net으로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주문 전화 010-6338-3526 010-6338-3526으로 킴스팜보다는 김씨 농장이 훨씬 좋잖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자, 본격적으로 정치 알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19대 국회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국회에 대한 기억, 또 뭐 소회, 추억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가오는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 이런 것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최악의 국회였다, 19대가.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거든요. 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동의하십니까?
18대 국회가 끝날 때요. 네. 최악의 국회가 18대 국회였다. 네. 17대 국회도 똑같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국회가 17대 국회였다. 제가 예언합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또 그럴 것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가 20대 국회다. 그렇게 보도를 할 겁니다. 이것은 언론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를 많이 했죠. 19대 국회에서 실제로 18대 국회에 대비해서 법안 통과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고 언론사끼리 치고받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쓰게 되면 이게 유권자들한테 정치 혐오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혐오가 자꾸 일어나면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안철수 현상이 그렇게 생긴 거고 지금은 또 반기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이잖아요. 제4의 권력을 언론 권력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실제로 다 감시하고 있는 게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 권력이 커지면 언론 권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고. 저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사를 쓰기는 너무 쉬워요. 4년 전 기사를 이렇게 들춰보면 다 나오거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의 없는 기사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뭐는 어떻고 18대 대비해서 법안 발의수는 이만큼 적었고 그리고 통과 건수 이렇게 적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설득력 있는 기사인데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최악의 국회였다. 근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18대 국회에 비해서 19대 국회는 언론이 그렇게 금과 옥주처럼 여기고 있는 몸싸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몸싸움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최악의 국회라는 거예요? 법안 통과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았고. 네.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어때요? 그 사실은 19대 국회 초반기에는 뭐 정치권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었었으니까.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국회 안에 들어가서 봤지 않습니까? 정치를.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볼 때랑. 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은 정청래 의원께서 이제 최고위원 계실 때였죠. 징계 중이었죠. 징계 중이었죠. 근데 이제 좀 이따 제가 들어오고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풀려서 나오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최고위에서 보고 요즘 최고위 비대위 들어가 보면 정말 아주 어떻게 그런 세월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뭐 8시 30분 되면 그냥 한 40명이 딱 들어와서 차 있어요. 그 비공개 회의에. 옛날에 8시 30분이면요. 문 대표님하고 한 명 정도 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들어와서 뭐 싸우고 대표 뭐 욕하고. 앞에서는 안 그래. 그래? 기자들 앞에서만 그래요. 기자 앞에서 그랬어? 참 되게 많이 실망했고 제가 한 2달 정도는 야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고 이제 문 대표님이나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렇게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카메라만 대면 그냥 조금 아까까지 그냥 웃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벼랑가 깨는 거야. 서로들 씹고 막 이러는데 왜 저러고 계시나 문 대표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고까지 정치를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이 총선 전에 또 자기들 패거리끼리 나눠 먹는 거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정말 파란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본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12월 5일 우리가 평화 시위 나갈 때 있죠. 그때 즈음에서 문 대표님의 결기를 제가 봤어요. 그때부터는 이분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흔들림 없이 이제 갔고요. 그리고 뭐 1월 15일 날 결국 이제 김 대표 오시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들어왔고 저도 뭐 별의별 꼴을 다 당하면서 이제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제가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 이름 바꾸고 당에 관련되는 일들을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그냥 뭐 아주 바람같이 해치웠죠. 하고 이제 총선을 준비를 했고 제가 만든 이제 관련된 디자인들을 제가 활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는. 제가 정청래 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팟캐스트 시작했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2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이 젊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서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동영 작가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젊은이들이 20대가 투표하러 나오게 만들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20대 투표율을 20%만 올리면 우리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14%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요. 19.2%. 젊은 애들이 20대가. 20대 KBS 출구조사. 근데 실제로 그게 가장 주요했거든요.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다 올라간 게 20대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제가 당선 인사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애들이 끌고 나갔다는 거야, 나를. 아이가 전화를 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이 지도부나 이런 데서 못 보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조사를 빨리 해서 이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가 참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이 20대가 이번에 선거를 이끌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에서 다는 못했지만 이제 일부를 제가 시작을 했고, 이제 대선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저는 이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70% 넘길 거예요. 대선 때. 저는 그거를 이제 그 목표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은 자기들이 바꿔야죠. 예, 그렇죠? 그렇죠. 손혜원 우리 이제 의원님 말을 제가 좀 보충하면 지난번 4.13 총선 때는 이제 아직 선관위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나온 자료가 KBS 출구조사인데요. 20대 19.2, 30대 6.2에서 그 정도의 투표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유권자가요.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0, 30대에서 10%가 올라가면 3.3%가 올라가는 거죠. 투표율이.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은 박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4% 정도 득표율, 전체 투표율은 6% 정도를 견인했고 한 4%, 왜냐하면 20대를 또 여론조사했더니 68%가 2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4% 정도를 견인한 거예요. 그러면 안 찍었던 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2030 선거혁명군들이 새누리당을 다 물리쳐줬다. 이런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선 때도 2030 선거혁명군이 봉기를 한다면, 일어난다면, 실제로 10%가 상승한다는 것은 대선 판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젊은 유권자, 물론 뭐 40대 이상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손혜원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내 역할 이런 것은 좀 쉽게 움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19대 선배 정치인으로서 네. 손혜원을 포함한 20대에 이번에 들어온 초선 의원들, 네. 이분들에게 혹시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기대한다는 점이. 저는 발언하라예요. 발언하라. 말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에서는. 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그래서, 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초선 당선자들한테 지금 뭐가 제일 지금, 마음속에 이슈인가. 그랬더니 대부분 선배 의원들이 말 조심해라. 정리되지 않은 말을 언론에 대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지금 말조심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리될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정리가 언제 되냐고요. 그러면 정리가 되면 이슈가 다 지나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라라요. 말하라. 그러니까 영국 국회를 우리가 팔러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팔리아하고 먼트하고 합성어거든요. 팔리아라는 것이 뭐냐면 시끄럽게 떠들다예요. 그래서 국회는 말의 전당이에요. 정치는 옛날에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해서 했던 싸움을 말 싸움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의회는요, 3m 50입니다. 칼끝이 닿지 않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렇죠. 뭐 중진이나 초선이나 국민들이 뽑아준 거 똑같은 건데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발언하라예요. 발언하라. 근데 말을 못하게 하는 국회는 죽은 국회예요. 말 많이 하다가 막말하면 어떡해요? 영국 국회를 제가 어디에서 보여줬는데 영국 국회는요 30초 간격으로 야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당 당수하고 수상이 3m 50 간격으로 서로 싸워요. 그리고 30초 간격으로 야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유치원생들이 하고 있는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수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보다는 이제 말 조심해라. 조용히 있고 이제 좀 나서지 마라라는 얘기들을 이제 선배들이 하고 계신데 그 뭐 선배가 국회의원 시켜준 것도 아니고 뭐 그럼요. 들어오면 다 1대1인데 똑같은데 뭘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이제 기동민 의원이 말할 때는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을 하면 꼬투리를 잡혀서 공격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선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사람들이 그 공격이 당할 게 두려워서 처음부터 몸을 사리고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끝내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럼 늘 수세에 그렇죠. 몰리는 거죠. 야당은 늘 수세적이야. 수세예요. 그러니까 뭐 말해놓고선 그냥 기죽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맞은 놈들이 원래 맞고 자란 애들이 길을 못 핀다고. 그러니까 운동권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눈치를 보고. 뭐 종편 눈치 보고. 네, 근데 저는 종편 굉장히 심플해. 어저께도 또 한 번 또 제가 발리게 당했는데 저는 안 보거든요, 종편을. 전 댓글도 안 봐요. 뭐 칭찬 댓글도 있겠지만 뭐 욕하는 댓글도 많겠죠. 안 봐요. 그걸 뭐 보고 앉아서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할 말만 하고 저는 끝나 그냥. 그 뭐하러 봐 그거를. 근데 종편 말 열심히 보시대. 아니, 전 재밌어요. 자기 욕하는 거 다 보더라고. 재밌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왔는데,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2번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하나 걸러서 2번을. 근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이번 초선된 초선 의원들의 이 성향이나 이런 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18대 때는 신진 인사 영입이 없었어요. 17대 때는 많았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19대 때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뭐냐면, 먼저 튀어나가면, 실격된다. 고개 들면 먼저 정 맞는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개원 때 조중동이 다 벼르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을 패대기 치려고.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본보기로 왜 맞지? 걸리나? 꼬투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개원 국회 때마다 발생하는 일이에요. 초선 의원 하나 잡고 패대기를 예를 들면 칩니다. 어떻게 했어요? 실명으로 거론하기 좀 그런데 19대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한 게 잡혔어요? 꼬투리를? 그러니까 뭐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받을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몇 날 며칠을 완전 그냥 뭐 치도곤을 해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모자 움찔움찔해서 말을 못 하게 되는 못하지.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초선 의원들에게 뭐 제가 어줍지 않게 뭐 2번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항상 자기가 경구처럼 새겨야 될 게 뭐냐면 국회의원쯤 되면 대중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이슈에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하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논란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국회는요 찬과 반이 교차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말할 때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찬성이든 반대든.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면서 순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이는 앞으로 거구나. 느끼실 거고 지금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은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 갑질 얘기하는데 제일 갑질을 많이 하는 것이 여의도 국회에서는 언론인이에요. 잘못 보이면 그냥 넘어갈 것도 기사화해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하루에 수백 가지 기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취사 선택은 기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언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순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순응하게 되면 항상 전라도 사투리로 그조시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물에 물 탄 듯. 물에 물 타는 듯.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사실은 이번 20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임기 초를 함께하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국회라고 보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여소야대 1여다야 구도로 이제 구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 지금까지는 뭐 상생, 야당과 뭐 협력 이런 게 없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나를 따라가갖고 다 독자적으로 해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하고 대통령 만났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막 이물련 행진곡 이렇게 또 뒤통수 치고 이래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20대 국회에도 상당히 어렵게 출발하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이 갈등을 조금 해소시키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예전부터 있던 지역 갈등은 당연히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 심해졌지 않습니까? 거다가 빈부 갈등, 이제는 또 뭐 성별 갈등까지 있었는데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권의 갈등을 조금 조장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20대 국회에서는 그 갈등을 조금 조정하는 국회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금 더 우리 손혜원 당선자가 지금 여기 20대 국회 혼자 나왔으니까. 그 이제 질문 20대 국회를 대표 지금 나왔고 그렇죠. 제가 이제 19대 국회인데 제가 19대 국회를 한번 4년간을 한번 회상을 좀 해보자면 이제 제 중심적 사고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슈도 그렇고 2012년 4월 달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개원을 했어요. 그때는 대선 경선 국면이에요. 그리고 대선 국면이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때는 모든 이슈가 대선이니까. 2013년이 이제 됐죠. 국회를 강타한 것이 국정원 댓글 부정사건. 예. 그 국정조사 특위였어요. 제가 간사를 했죠. 이 이슈가 한 6개월 갑니다. 그 19대 국회 이슈별로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사이버 민간인 사찰이 있었죠. 국정교과서가 있었죠. 그리고 끝나네.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의원이 몇 명 있냐는 거죠. 근데 정치적 발언, 정치적 대형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이슈가 아니야. 이건 내 이슈가 하다 보면 자기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이슈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3선, 4선 중진 의원들은 좀 얌전한 척하고 그럴듯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좋은 말로 사고를 치는 것은 초재선 소장파들이 하는 거거든요. 19대 국회에서 원 없이 발언하셨어요? 그렇죠. 돌아보면 어때요? 했지. 더 할 걸? 아니 저는 모든 이슈에 제가 반응했어요. 예.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최고위원 또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수가 나오면 각자 포지션별로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한 사람이 다 독식하게 되고 독박 쓰게 돼 있어요. 독식하면 독박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20대 국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격수들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센터포드도 있고 라이트 윙도 있고 레프트 윙도 있고 좀 정해서 포지션별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수비수들은 정확하게 수비수하고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대표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네. 그런 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 맞지 뭐. 이미 맞고 있어. 한 번만 할 건데 무슨. 자, 19대 국회가 출범하고 얼마 있다가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 출범하고 1년 있다가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 의원님은 정권교체 실패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희망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또 아까 언론 문제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정권교체하면 언론 문제도 많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정권교체인데 그러면 20대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마디. 저는 늘상 주장하는 거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요. 여당이 야당 같으면 표 주겠습니까? 또 야당이 여당같이 하면 표 주겠습니까?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한번 여당 시켜주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예. 그리고 여당은 여당같이 해야
잘하네. 한 번 더 연장시켜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쌍방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와서 그 되게 정청래 의원을 이 선입견은 별로 안 좋았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가 정청래라는 사람을 딱 믿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18,700표를 이겼대. 18,500표. 18,500표를 이겼대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뒤에 대선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대선에서 21,282표. 예, 21,000표를 이겼대요. 그게 뭐죠? 그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 이긴 거죠. 모든 국회의원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선거 때보다 대선 때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거죠. 안 했죠? 안 했어. 아니, 내가 뭐 문재인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어 왔어? 이러면서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안 했죠. 네. 자기 선거 뛰듯이 다 안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처음 정 의원님 만났을 때.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 선거도 많이 이겼지만은 문 대표를 위해서 대선에서 이렇게 그건 안 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뭘 하냐면은 제가 당선된 지 이제 시간이 지금 한 달 하고도 네. 열흘 지났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당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은행을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동네 은행을 가서 이제 적금 하나 들고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근데 제가 VIP실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받아서 앉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인사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인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제가 지역구 이번에 된 사람입니다 하면은 이게 유세를 다닐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너무 기쁘게 맞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정 의원이 그 대선 때 표를 더 많이 받았다더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적어도 나는 4년 뒤 생각도 안 해.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대선 때는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마포에서는 내 표보단 더 많이 얻어야죠. 그쵸? 그럼요. 12,000표. 근데 그때는 뭐 2만 표 이상 얻어야지. 박수 그래서 나옵니다, 밖에서.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지금도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급식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들하고도 늘 눈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배웠어,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대선은 이제 저는 홍보위원장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투표를 올리는 것도 뭐 하나의 근데 방법이죠. 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문 대표를 돕는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 대표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집어 던지고 나가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비례대표 나가도 된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탈당하면 즉시 의원직을 네네네. 다른 사람이 승계받으니까.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수는 그거는. 없죠. 예. 그 얘기다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홍보위원장 자리를 한다면 일을 한다면 이 문 대표가 아니고 다른 경쟁자가 대선 후보가 돼도 나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쵸? 예. 예. 근데 나 비례하면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입장이 좀 바뀌어서 이제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제 성격이 또 이 도화님은 뭐잖아요. OX를 딱 쳐서 싫은 사람하고는 정말 눈도 안 마주치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저는 싫은 사람은 머릿속에서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지만. 아니,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셔야 되지. 그래도 이제 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대선의 후보가 언제 나와요? 며칠 전에 나와요? 몇 달 전에? 그거야 뭐 대중 없어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니, 결정 나오는 게. 제안은 뭐냐면 지난번 대선 경선은 너무 늦게 했어요. 굉장히 늦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2달 밖에 안 됐죠.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2002년 때는 또 상당히 빨리 5월 나왔고. 달에 진짜요?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4, 5월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전당대회 치르고 그리고 룰 준비해서 정하고, 예. 그 공정하게 대선 룰 세우고 입후보하고 한 5월 달 정도에는 후보를 확정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기 했어요. 그건 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자기 선거만큼 열심히 좀 해주면
대선 때도 우리가 그렇죠.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난 이 당원 단계 좀 못 좀 박았으면 좋겠어. 자기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더 얻은 사람은 다음 공천 줄 때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뭐 이런 거. 그거 좀 박았으면 좋겠어 공천에. 그랬으면 우리 정 의원님이 탈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지. 근데 이제 당이라는 것이 정치적 약속처럼 험한 게 없어요. 대부분 안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 정치적 약속은 그냥 페이퍼 약속일 뿐이에요.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예를 들면 당대표 1급 포상을 받는다 그러면 공천 시 우리한테 이런 게 다 조항이 있어요. 그런 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당원 자격 박탈하면은 그것은 공천을 줄 수가 없어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 당직 자격 정지를 하는 것은 공천은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이게 법전도 아니고 형사소송법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아웃시킬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사실 우리 팟캐스트 제목이 정치 알아야 바꾼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막 보내주신. 그 중에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정무적 판단이었어. 손정희의 정무적 판단 얼마나 괜찮아. 근데 그건 후보에서 아웃됐고. 이것도 사실은 정치 알아야 바꾼다도, 우리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손 의원님이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공모를, 만들어서 공모를 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홍을 얻은 거죠, 이 제목이. 이거는 약자가 어필했죠. 정치 정치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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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내가 짠하잖아. 내가 어차피 그 정알바야. 예, 여기서 알바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알바야.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삐끼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광고 삐끼. 찍새. 그렇죠. 찍새도 이제 광고가 안 들어오면 찍새도 하고 해야 되지. 자, 아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 했습니다만 뭐 5월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날도 있었지만 7주기 추도식도 있었지만 그 전에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분 강주에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 갔죠.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그 계속해서 뭐 아직도 광주에서 뭐 반문정설 이야기하고 더민주 오지 마라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 아니면? 이번에 네.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낄 수는 없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난 이 세상에 행사 그렇게 거지 같은 행사는 처음 봤어요. 그게 3당 대표를 모아놓고 그 국회의원들 수백 명이 온 데서 치르는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땡볕에 국회의원 자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앞자리에 무슨 보훈처 사람들 쭉 있고 아마 국회의장이 오신다고 했었는지 국회의장 옆에 그 부속되는 사람들 자리까지 다 있고 뒷자리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 앉으래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아주 그때부터도 난리였고요. 근데 이제 다 앉았어요. 참 기가 막혀갖고 이 애국가를 하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래요. 그 이 사람들이 무슨 지금 뭐 오늘 좀 뭔가 제대로 좀 할래나? 그 4절까지 가사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4절까지 열심히 다 불렀어요.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애국가 부르고 나가서 분향을 하는데 딱 국무총리 한 사람만 분향을 해요. 3당 대표 다 있는데. 그리고 헌화도 국무총리 혼자만 헌화를 했어요. 근데 저쪽 끝에 보니까 5.18에 무슨 가족이 한 꽃이 있는데 저쪽 끝에 밀어놓고 헌화를 안 시켰어요. 가족도 헌화가 없었고 그리고 3당 대표 아무도 헌화와 이 향을 분양을 안 했어요. 국무총리만 했어요? 국무총리만 했어요. 공안검사 출신 국무총리께서? 그리고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무슨 민색이 어떻고 이런 하고 땡볕에서. 근데 그때까지도 너무 화가 났는데 보훈처에서 나와서 5.18에 경과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5.18의 경과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과보고를 해서 유심히 딱 듣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언제 발포를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없어. 그 몇 명 죽었다는 얘기도 없어. 둘이 뭉실이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게 이 5.18이라는 그 행사가 이게 보훈처에서 하는 행사예요. 국가 주관 행사죠. 예. 근데 이것을 광주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그 국무총리 나가서 혼자서 헌화하고 혼자서 분향하고 그리고 경과 보고하고 합창단한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고 하고 땡 하고 끝났어요. 20분 만에. 국무총리께서는 이불리한 야, 행진곡 나는- 부를 때 입 다물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행사 순서지에 보면은요, 이제 경가보고를 보면,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한 경가보고가 아니고, 지네들. 그렇죠. 이명박 보훈처에서 했던 정권, 일들. 뭐, 박근혜 정권에서 뭘 했다 하는 것만 뒤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전 제일 너무 불쾌한 게 핵심이 뭐냐면, 계엄령을 왜 발표했고, 그리고 전남대에서 시위를 했고, 그리고 몇 명이 죽었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부상자가 얼마고, 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했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없어. 광주 시민에 대한 명예회복을 어떻게 진행돼 왔고, 이런 게 경가보고거든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보통 뒷장에 마지막에 보면, 니무리알 행진곡이 악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불러야 되거든요. 따라 부르고. 그거 네. 없었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두가 그런 행사였어요. 나중에 그 한번 어디 저기 영상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근데 난 더 화가 난 게 뭐냐면 그 장면 그렇게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웃음꼴이 돼갖고 그 땡볕에 앉아있다 20분 만에 땡 하고 끝나고 다 나가려는데 누구도 하나도 불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갖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마침 김 대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 난리를 쳤어. 떠나기 전에 빨리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이게 행사인지 얘기를 해라. 근데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신문에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총대를 매긴 매셨군요. 맸지 나는 맨날 매. 저는 뭐 정 맞을 거예요 그냥. 국가 주관 공식 행사인데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이니까 이렇게 푸대접을 하면서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한 거죠. 지질된 추모 행사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 교체되면 당연히 뭐 인민을 위한 행사 당연하죠. 재창 아니 확대하는 거죠. 광주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봉화 마을을 갔는데 행사가 얼마나 품이 그 있고 예전에 비교됐어요? 멋졌는지. 말할 수도 없이 비교됐어요. 옛날에 우리 정부 때 있잖아요. 광주 시장도 인사말을 했어요. 당연히 광주 시장으로서는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국민정부 참여정부 때는.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서서히 이제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보훈처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국회의원들 왔는데 3당 대표 다 왔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행사를 하대요.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결국은 행사장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보훈처장이 국가주관 공식 행사에 참여도 못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예상하고 온 거죠. 에,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줄 알고 그걸로 이제 뭐 논란이 되고. 그 보훈처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있대요. 네. 무슨 빽이야? 잘뭐 그러니까 기회주의 얘기를 갖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도 정권이 바뀌면 다 해결될 거라고 너무 보고요. 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네. 행사를 해? 자, 그럼 그거와 비교됐다고 하는 봉화마을 행사는 아마 노무현재단에서 이건 주도한 네, 것이죠. 노무현재단. 굉장히 우아하게요. 그 장필순이라는 그 정말 우리 시대에 되게 유명했던 가수가 나와서 딱 한 곡 부르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노래 패드 한 곡씩 딱 불렀고 그리고 참 감동이었던 거는 문 대표가 안 올라갔잖아. 난 그것도 참 좋았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이 뭐 이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노무현재단 이사 자격으로 이사인데 위에 단상에 안 올라갔잖아요. 예, 안 올라갔죠. 근데 사람들은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문 대표가 올라가지 않은 것이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번에는 참 그 김원기 옛날 전 예. 국회의장의 그 연설이 참 명연설이었어요. 명연설이라고 다들 박수 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그 긴 연설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고 기승전 연결도 완벽했고 그분이 처음 이렇게 걸으시는데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말씀을 제대로 하실까 저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올라갔는데 그 땡볕에서 그 긴 시간 너무너무 잘했어요. 핵심 요지는 뭐였죠?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정신이 둘이 합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나가. 이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 컨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그 행사는 근데 어느 신문도 그 컨셉을 넣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그 김원기 어젠가 그 한겨레에서 그 전문이 나왔죠. 굉장히 멋있었어요. 난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뭐죠? 그 감동이 뭐냐면 너무 좋았어요. 전 이제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그 연설도 굉장히 좋았지만 번갈아 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과 그치,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이 육성에 나오는데 같이. 한 연설 한 것처럼 다 그치, 이어서 갔어요. 이어서. 그걸 굉장히 기획을 영상 잘 했더라고요. 컨셉도 너무 좋았고 네. 둘이
두 분이 합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너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전체가. 그러니까 좋았어요.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노래로 치면 꿈의 대화처럼 한 소절씩 부른 것처럼 그대로 이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문맥이 숨이 일관했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걸 이제 하면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붙인 두 거예요. 개를 붙인 거예요.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이게 예. 무대 뒤에 글이 그렇게 있어서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네. 났다는 거예요. 잘 외워요. 진짜 잘 외워. 김원기 의장의 전문이 지금 언론사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 사실은 뭐 이해찬 장필순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그날 사실은 뭐 이해찬 의원도 왔었고 네. 안희정 지사도 왔었죠. 안희정 지사보다 박수 더 받았어요? 그럼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비교도 안 됐어요. 진짜로? 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연호와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손을 붙잡은 게 정청래 의원. 동정에 가면 박수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동정. 그 이해찬 의원이 김종인 대표 그날 만났죠. 옆에 자리 앉아 계셨었어. 악수만 하셨나?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네, 얘기하겠어 뭐. 어때요? 당내에서 복당 문제는 그냥 쑥 들어간 거죠 이제. 스스로 들어가긴 그렇죠. 복당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하겠지. 이제 복당을 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시켜주겠죠. 왜냐하면 지금 복당을 시켜버리면 바로 이해찬도 당대표다, 당대표. 뭐하다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복당을 시킨 추호 선생님께서는 추호에 뭐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당대회 안 시킬 이후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가기 위해서 시킬지도 몰라요. 이거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